구독자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연은 뭐야? 부대에 웬 다방년이 굴러들어와서 알랑거리고 있어. 경기도 파주시에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오후였습니다. 육군 제1기갑여단 정비고 안은 기름 냄새와 쇳가루 날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거친 공간의 한복판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부대의 악질로 소문난 최대룡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정비고 입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정비고 한복판에는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내일 이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부임할 김희서 중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부대 분위기를 미리 살피기 위해 홀로 부대를 찾은 참이었습니다. 김희서는 최 대령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쩔쩔매고 있는 어린 수리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리병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대령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뭐해? 대답 안 해? 정비병 놈들이 정신이 빠져서 군용차 고치라니까. 어디서 개진년을 불러다가 노닥거리고 있어. 너희들 오늘 다 영창 갈 줄 알아. 최 대령은 이서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는 이서의 아래 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요즘은 다방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가 보지. 얼굴은 반반한 게 왜 군부대까지 기어들어와서 애들 정신을 빼놔. 얼마면 돼? 응? 나랑 한판 하면 내가 팁 두둑하게 챙겨줄게. 최 대령은 이서의 어깨를 툭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정비병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저 대령님, 이분은 아까 지나가시다가 저희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대령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너도 인연이랑 한통 속이지?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구먼. 최 대령은 옆에 있던 공구함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챙그랑거리는 금소금이 정비고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희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군복 입은 장교가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령은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서의 당당함이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국민. 야, 이년아. 내가 이 구역의 왕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을 수 있어. 어디서 훈계질이야? 얼굴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 최 대령은 이서의 턱을 잡아 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서는 최 대령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특임대 시절 겪었던 수많은 실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속에서 다져진 그녀의 감각은 이미 최 대령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 이 부대의 썩은 환부가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지금 행동은 군 형법상 상관 모욕과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뭐? 사과? 하하. 야, 들었냐? 이 미친년이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래.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오늘 여기서 발 하나 까딱 못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최 대령은 주변의 정비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2년 당장 붙잡아. 내 관사로 끌고 가. 내가 오늘 2년 군기가 뭔지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까. 정비병들은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눈앞에 이 여성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들이 평생 본 그 어떤 고위 장교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안 움직여. 너희들 다 반항죄로 다스려줘. 어이, 거기 김상병. 네가 제일 먼저 2년 팔 잡아. 지목당한 김상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는 김상병에게 작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대령님은 그 계급을 부하를 괴롭히고 민간인을 능멸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파주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시끄러워. 파주 시민이고 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넌 그냥 먹잇감일 뿐이야. 야, 안 오면 내가 직접 한다. 최 대령은 벨트를 풀려는 신용을 하며 이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욕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비고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서의 발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악! 비명은 최 대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는 그의 정강이를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강 대령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최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안 된 자가 대령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다니 이 부대의 앞날이 걱정되는군요. 이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야, 당장 헌병 불러. 여기 간첩이 나타났다. 나를 공격했어. 최 대령은 바닥을 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서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비병들에게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모두 차렷.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던 정비병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곧게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서는 바닥에 쓰러진 최 대령의 코앞에 자신의 신분증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이서. 내일부로 이 부대에 부임할 신임 사단장이다. 계급은 중장. 순간 정비고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대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신분증과 이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중장? 김이서? 설마 그 707의 독사? 독사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 상관이다. 최대룡 대령, 방금 나에게 한 행동과 발언들, 그리고 부하 병사들에게 행한 가혹 행위들, 모두 기억하고 있겠지? 최 대령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단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술 기운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사복을 입고 계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실수? 내가 사복을 입었든 군복을 입었든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실수가 될 수 없다. 다방년, 한판 하면 팁을 줘. 너 같은 자가 장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구나. 이선은 최 대령의 가슴팍을 발로 밀어 다시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특임대 시절 연마한 급소 압박술에 강 대령은 숨도 쉬지 못하고 꺽꺽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교육을 시작하지. 군대에서 계급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내 몸에 똑똑히 새겨주마. 이서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정비병들은 사단장의 위험 앞에 압도당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큰 수치다. 내가 감히 내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김희선은 최 대령을 데리고 감찰실로 향했고 한참 동안 최 대령의 행동들과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김희서 중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사단 본부 감찰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차가운 공기는 감찰실 안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몰아세웠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은 최대룡 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동안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담긴 서류 뭉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희선은 707 특임대 출신답게 밤을 새워 부대의 모든 기록을 훑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비고에서의 폭언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룡이 정비 부품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하고 병사들을 자신의 사유지 바칠에 동원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김희선은 책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대답해봐라. 내가 말한 그 잘난 계급이 부하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라고 준 권력이냐? 내가 다방을 운운하며 희롱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어머니가 있었고 내 동생이 있었다면 너는 과연 그 더러운 입을 놀릴 수 있었겠느냐? 최대룡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남은 여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선처? 너에게 선처란 없다. 너 같은 자를 방치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선량한 장교들과 병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헌병대, 이 자를 당장 압송해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김희서의 명령에 헌병들이 최대룡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김희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파주의 산등성이 너머로 새로운 해가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감찰실을 나와 곧장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걷는 그녀의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친 당직 병사의 경례를 받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이 너희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될지 걱정이 되는구나. 병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어제 정비구에서 보여주신 모습에
저희 모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될 것 같아 설렙니다. 김희선은 병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707 특임대 시절에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힌 모든 부조리를 하나하나 제 손으로 도려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사단장이고 뭐고 이 바닥 생리 모르면 조용히 입 닫고 계시지? 파주에서 군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통하는 법이 있는 법인데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오? 이번에는 부사단장인 임태호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최대룡 대령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부대 내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임 준장은 김희서의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희서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지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파주의 법이라니요?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 규정 외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허허, 김 중장. 나이도 어린 양반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707에서 사람 죽이는 기술이나 배웠지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뭘 알겠어? 최대룡 대령은 이 지역 유지들과도 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야. 그를 건드리면 사단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임 준장은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는 김희서가 최연소라는 점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서는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맹수가 짓는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707에서 협박에 굴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협박하는 자의 팔다리를 어떻게 제압하는지는 아주 잘 알지요. 부사단장님, 당신의 책상 밑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골프 회원권 리스트,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 준장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이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건 다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진실인지 법정에서 가려보지요. 당신 같은 자들이 우리 군의 명예를 파라벨을 채우는 동안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은 낡은 수건 한 장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골프공을 날릴 때마다 우리 병사들의 눈물도 같이 날아갔다는 걸 잊었습니까? 김희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임 준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희선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파주의 법. 오늘부터 내가 파주의 법이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정의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어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병사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김희서의 서슬 펄언 선언에 임 준장은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희서는 지체하지 않고 사단 참모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전체에 비상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숨어있던 쥐새끼들을 모두 광장으로 끌어낼 시간이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우리 사단의 모든 부조리와 결별할 것을 선언한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사단 대연병장. 수천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집결한 가운데 김희서 중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계급장을 떼인 채 포승줄에 묶인 최대룡 대령과 임태호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여기 서 있는 자들은 그 신성한 군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부하를 괴롭히고 공금을 횡령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자는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다. 나는 사단장으로서 선포한다.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 단 한 건의 가혹행위나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 김희선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이등병의 삐뚤어진 베레모를 정성껏 고쳐 써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런 환경에서 고생하게 둔 것은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 약속하마.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인격이 존중받는 부대를 만들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사단장실 문은 너희를 위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진정한 지휘관을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함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김희선은 다시 단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주의 푸른 하늘 아래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이 단순히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대한민국 육군 제25보 병사단 전진. 김희서의 명령에 사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뿌리는 뽑혔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김희선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외부에서도 그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군화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외곽의 한적한 한정식집.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겨울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지역 요인들과 퇴역 장성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김희서 중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은퇴한 전직 장성인 권중락과 이 지역의 거물 사업가로 통하는 황태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우리 육군의 보배 김 중장 아니신가? 어서 오게나. 최연소 중장이라는 소식에 파주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 권중락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선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이빨을 이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수많은 첩보전을 겪으며 상대의 눈빛만으로도 본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지금 사단 일이 바빠 오래 머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희서의 차가운 태도에도 황태섭은 넉살 좋게 웃으며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김희서는 가볍게 잔을 덮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김 중장, 너무 그렇게 나를 세울 것 없네. 우리 다 이 지역을 사랑하고 부대를 아끼는 사람들 아닌가? 자네가 이번에 최대룡 대령과 임태호 준장을 처리했다는 소식 들었네.
군 기강을 잡는 것도 좋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적당히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 권중락이 넌지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관리하던 사업들이 있네. 군납업체 선정이나 부대 부지 관련 협조 같은 것들 말이야. 그걸 자네가 조금만 눈 감아준다면 자네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될 걸세. 차기 총장 자리. 우리가 힘을 써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황태섭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희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일세. 파주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과 현금 일부야. 김 중장처럼 유능한 사람이 이런 시골 부대에서 고생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일세. 김희선은 봉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황태섭과 권중락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서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황 사장님. 제가 707 특임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매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짓밟으려 한 것입니다.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요? 제 눈에는 우리 병사들의 피눈물로 보입니다. 김희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위압감에 권중락과 황태섭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법정에서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부대 예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제가 다 파악했으니까요. 김희서,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대드는 거냐?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권중락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희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파주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희서가 몰고 온 검은색 승용차가 파주시 탄현면 인근의 어두운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임진강변을 타고 올라와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편에서 거대한 대형 트럭 2대가 라이트를 켜며 이서의 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김희선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황태섭 일당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은 하윤의 차를 샌드위치처럼 가두고는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쇠 긁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선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한 바퀴 회전하며 트럭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또 다른 검은색 승합차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10여 명의 괴한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하윤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김희서 중장님 얌전히 따라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셔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희선은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괴한이 소리를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김희선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한 뒤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뒤이어 달려든 두 명의 남자는 하윤의 화려한 발차기에 턱을 맞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다면 물러나라. 이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한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선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707 특임대 최연소 중장이라는 이름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10여 명의 괴한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이선은 우두머리에 멱살을 잡아 차보닛 위에 눌렀습니다. 누구냐? 황태섭이 시켰나 아니면 권중락이냐? 사장님이 시켰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희선은 남자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조만간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임진강변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희선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가 아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육군 제25보 병사단 연병장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병사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김희서 중장은 군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날 밤 확보한 녹음기와 비리 장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파주 시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파주 시내 전체에 울려 퍼질 듯 강건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우리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그림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김희선은 스피커를 통해 전날 밤 권중락과 황태섭의 대화가 담긴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장비의 예산이 어떻게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서의 손가락이 부대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권중락과 황태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낡은 관습과 비리는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전우회와 국민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김희선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어제 정비고에서 만났던 수리병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너희는 이 나라의 미래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희선은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을 돌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파주의 푸른 하늘 아래 태극기가 눈부시게 펄럭였습니다. 이제 부대는 단순히 군사력을 갖춘 집단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김희서 중장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 내리던 매서운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임진강 줄기를 따라 불어오던 칼바람도 사단장 김희서 중장의 정무가 시작되자 마치 예의를 갖추듯 잔잔해졌습니다. 부대 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낸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육군 제25보 병사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병장 너머로 보이는 장병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축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희선은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파평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수많은 승리를 거두어 왔지만 이번처럼 가슴 벅찬 승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목숨을 앗아가는 승리가 아니라 아군의 마음을 구하고 군의 명예를 되살린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군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군모에는 수많은 훈련의 흔적과 땀방울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나와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발을 들였을 때 최대룡 대령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신식 정비 설비가 도입되었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서가 나타나자 정비병들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경례. 필승.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비고 지붕을 울렸습니다. 김희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맨 앞에 서 있던 김상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최대룡 대령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떨던 바로 그 병사였습니다. 김상병, 이제 손가락 상처는 좀 어떠냐? 저번에 보니 기름때 때문에 염증이 생겼던데. 김희서의 따뜻한 물음에 김상병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연고와 영양제 덕분에 지금은 아주 튼튼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희서는 김상병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녀는 정비고 한 구석에 마련된 벤치에 병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사단장이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너희들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국가를 지키러 온 청년들이 왜 상관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어야 하는지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너희는 이 나라의 귀한 아들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형제다. 그런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김희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정비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희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너희를 억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내 어깨에 달린 이별 세계가 너희를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 다시 너희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의 뒤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이때 정비고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김희서가 미리 주문해둔 파주 시내의 유명한 통닭과 피자들이 배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라. 고생한 만큼 먹어야 힘내서 정비도 하고 훈련도 하지 않겠느냐? 파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서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비고 안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희선은 병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 가르침이 지금의 김희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희서는 부대 강당에서 열린 전 장병 정신교육 시간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5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군인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군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김희선은 여러분의 사단장으로서 약속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눈감지 않을 것이며 약자의 눈물에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이 변화가 우리 군 전체를 바꾸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파주에 찬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뜨거운 전후에는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강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단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만난 기쁨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희선은 연병장 한복판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주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서예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부대 아이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조만간 휴가 내서 집에 갈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를 끄는 김희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강인한 중장이기 이전에 그녀도 누군가의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고쳐 매고 사단 본부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부대 정문에는 헌병들이 늠름하게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대 내 곳곳에서는 장병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희서가 부임한 후 이 부대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자부심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김희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우리 병사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보았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이들을 지킬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김희서, 오늘도 이상무. 파주의 밤은 깊어갔지만 부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계를 위한 불빛이 아니라 희망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김희서 중장과 제25사단 장병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며 권력은 오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희선은 몸소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평화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온 부대원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소설의 막을 내립니다.